여보, 당신 맞지? 저를 아십니까? 15해 전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사고로 사라지고 작은 유골함으로만 돌아왔던 남편이 외동아들의 결혼식장에 수백억을 움직이는 해양안전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숨 들이키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눈앞의 남자는 아주 오래전 영정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남편 강민호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 아내였던 여자를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예의 바르게 웃기만 했지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반가움도 미안함도 사랑도 어느 하나 비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다에 삼켜졌던 남편이 한도윤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아내와 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가 사라졌던 지난 15년 동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사연을 들려드리는 동안 그곳에 조용하지만 깊은 위로가 함께 머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식장 로비로 들어섰을 때 정숙은 잠깐 눈을 찡그렸습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들이 유리 조각을 사방에 뿌리며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꽃 장식, 하얀 천으로 둘러싼 기둥들, 연주자들이 리허설하는 바이올린 소리까지. 강지훈 군, 한지우 양 결혼식은 오른편 3번 홀입니다. 직원의 또렷한 안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숙의 가슴도 같이 콩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오늘이 지훈이 결혼식이지. 짙은 남색 치마에 옅은 분홍 저고리.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틀어 올리고 왔어요. 누가 봐도 단정하고 차분한 신랑 어머니 모습이었지만 정숙 마음 안쪽은 계속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아이고, 신랑 엄마가 이렇게 예뻐지면 어떡해. 먼저 도착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몰려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서 아들 의사 만들어 놓더니 이제 장가까지 보내네. 대단해, 진짜. 오늘은 울면 안 돼. 알지? 사진 찍을 때 울면 나이 더 들어 보인다니까.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그 안에 진짜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빙그레 웃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편히 계세요. 식 끝나고 제가 인사 다시 드릴게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울면 안 된다.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데. 지훈이 웃는 얼굴만 생각하고 버티자. 홀 안쪽에서는 리허설로 사회자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신랑 신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양가 부모가 서서 오는 사람마다 꾸벅꾸벅 인사하고 있었는데 신부 쪽 부모는 나란히 서 있었고 신랑 쪽에는 정숙 혼자였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문득 옆을 내려다본 정숙은 허공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같이 서 있을 사람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떨렸겠지. 아주 작게 새어나온 독백이었지요. 어머님.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숙이 돌아보니 순백의 드레스에 면사포를 쓴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오래 서 계시지 마세요. 다리 아파요. 의자 좀 갖다 드릴까요? 아이고, 괜찮다. 신부가 더 힘들 텐데 뭘. 너는 들어가서 앉아 쉬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혼자 서 계시는 거 보니까
그냥 옆에 있고 싶어졌어요. 생각보다 단단한 말이었어요. 정숙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지우 손을 잠깐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제부터는 내가 딸 하나 생겼다 생각해야지.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정말 피 한 방울 섞인 친엄마와 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숙 마음 한가운데에는 지우가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빈자리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 참 곱네 하면서 나 대신 더 울었겠지. 그때 예식장 로비 쪽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쪽에서 사람들이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회장님이 직접 나가시네. 어떤 VIP 오시나 보다. 신부 쪽 사돈, 대학병원 이사장이자 해양안전재단 이사장인 최 회장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급히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늘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어딘가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정숙도 본능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오길래 사돈 어른이 직접 나가시지?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찬 공기가 휙 들어왔습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열었고 회색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깨였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하지만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는 자세, 코트를 여미는 손동작, 잠깐 주위를 훑는 눈빛, 멀리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뒷모습을 봤더라. 무심코 떠오르는 건 남의 작은 포구 언덕길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우비를 허리까지만 걸치고 손에 들고 있던 생선 박스를 반쯤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올라오던 남편의 뒷모습. 아니야, 정수가.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리가 없지. 정숙은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눈은 어느새 그 남자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두 손을 내밀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직접 자리해 주시고 여느 하객들과는 확실히 다른 대접이었지요. 주변 직원들도 허리를 깊이 접고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천천히 로비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로비 가운데에 서 있던 정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꼭 모시고 싶던 분이 계십니다. 최 회장이 정숙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대충 예상한 사람은 병원 고위직 정도였습니다. 해양안전재단 한도윤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병원은 물론 요즘 바다 쪽 안전 시스템을 통째로 뒤집어 놓고 계시죠. 남자가 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한도윤입니다. 아드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낯선 이름. 하지만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금 낮은 중저음, 말끝을 부드럽게 흘리는 습관. 똑같은 목소리로 언젠가 누군가가 말했었지요. 정숙 씨, 나 오늘 야간 항차야.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요. 웃을 때 한쪽만 먼저 올라가는 입꼬리, 오른쪽 눈썹이 희미한 흉터, 말할 때 살짝 움직이는 턱 근육까지. 정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민호 씨?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 먼 길 오시느라 고맙습니다. 정숙의 대답은 한 박자 늦게 나왔습니다.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혼주로서 해야 할 말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한도윤은 정숙의 안색을 한번 훑어보고 다시 예의 바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랑분 이야기는 최 회장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의사라고 하시더군요. 지훈 이야기를 꺼내는 말투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숙의 눈과 잠깐 마주쳤다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눈빛, 한때 여보라고 부르던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난 하객을 대하는 표정 관리된 시선이었습니다. 정숙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작은 단서들이 정숙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홀 안에서 드디어 웨딩 마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버질로드 위로 지훈과 지우가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동안 하객들은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감탄 섞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제대로 장가간다. 정숙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사진 찍는데 울면 안 돼. 아들한테까지 티내면 안 돼. 하지만 음악 소리 위로 다른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잔잔한 결혼 행진곡 위로 머릿속에서는 백고동 소리가 철렁철렁 섞여 울리고 있었어요. 웅웅. 15해 전 TV 뉴스에서 들려오던 사고 선박 영상 속 백고동 소리. 어머니, 줄의 말씀 들으셔야죠. 옆에서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정신을 가다듬고 앞쪽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반려로서 남은 생을 함께하며 주례사가 무언가 감동적인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정숙 귀에는 단어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다던 사람은 내가 먼저 땅에 보내줬는데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신부 쪽 하객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치고 있는 한도윤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자를 맞출 때 오른손을 조금 먼저 치는 버릇, 고개를 숙이며 웃는 표정, 가끔 입을 꾹 다물고 숨을 길게 내쉬는 습관. 살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봐온 뒷모습들이 다시 눈앞에 포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양가 혼주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훈이 정숙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끝나가요. 단호한 눈빛 속에 어린 시절부터 보아오던 책임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숙은 겨우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 부모가 먼저 나가 인사했고 이어서 정숙이 하객들을 향해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사이로 한 눈길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부 쪽 VIP 테이블. 한도윤이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읽히지 않았지만 정숙의 가슴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누군가의 아내로 봤던 적이 있는 눈일까? 아니면 그냥 오늘 처음 보는 혼주의 얼굴일까? 피로연이 한창일 때 최 회장이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사부인, 잠깐만 위에 올라오시겠습니까? 우리 재단 쪽 분들도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 하셔서요. 정숙은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VIP실이라면 당연히 그도 함께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아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예의를 어기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정숙은 한복 고름을 한 번 더 매만지고 최 회장을 따라 VIP실로 향했습니다. VIP실 문이 열리자
작은 연회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긴 테이블, 조용한 클래식 음악, 다소 엄숙한 분위기의 사람들. 창가 쪽 가장 안쪽 자리에 한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말을 듣다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인사 나누셨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부인 되십니다. 신랑 어머님이시지요.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축하드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정숙 역시 애써 미소를 띠며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흐른 뒤 자리 하나가 조용히 비워졌고 정숙은 자연스럽게 그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부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술을 마십니다. 이사장님, 한 잔 받으셔야죠. 한도윤은 잔을 받으면서 슬쩍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사모님은 술 괜찮으십니까? 아, 저는 약합니다. 물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물로 처음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는 술 대신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에서 정숙의 심장이 또 한 번 멎을 뻔했습니다. 왼손으로 잔 밑을 받쳐들고 오른손으로 잔 윗부분을 살짝 잡은 뒤 아주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2번 잔을 돌리고 나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민호는 물이든 술이든 무엇을 마시든 전에 늘 잔을 2번 돌렸습니다. 잔 입구 1번 돌려야 안 쏟아진다니까. 정숙이 처음 그 버릇을 봤을 때 피식 웃었는데 살다 보니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유난히 익숙한 풍경이 되어버렸었지요. 그리고 지금 15년 만에 다른 이름을 달고 나타난 남자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살짝 창백해지신 것 같아서. 아, 네. 조금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웃어 보였지만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한복 치마를 쥐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생선구이, 잡채, 나물, 튀김. 한도윤은 큰 접시에 담긴 갈비 쪽으로 젓가락을 가져갔다가 먼저 위에 얹어져 있던 파와 마늘들을 한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비계가 너무 두꺼운 부분은 피하고 살이 적당히 붙은 부분만 골라 접시에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정숙 눈에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늘 먼저 치워야 고기 맛이 제대로 난다니까. 예전에 민호가 했던 그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생선구이가 나오자 한도윤은 자동적으로 머리 부분에 젓가락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가시를 깨끗이 발라낸 뒤 머리 쪽 살을 작게 잘라 정숙 쪽으로 접시를 살짝 밀어줬습니다. 여기가 제일 부드럽습니다. 혹시 생선 좋아하시면 이쪽 먼저 드셔보시겠습니까? 민호는 늘 그랬습니다. 머리 쪽 살이 맛있다니까. 당신은 이거 먹어. 그 사소한 배려가 그때는 뭐 대단한가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장면들이 하나하나 다 귀한 기억이었습니다. 정숙은 겨우 젓가락을 들어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간장 양념 맛, 부드러운 식감, 약간의 비릿함.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식사 방식인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사부인,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정말 안 좋으신데 최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이대로 있다가는 눈물을 보일 것 같아서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무리를 했나 봐요. 잠깐 공기 좀 쐬고 오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한도윤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정숙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랑 어머니가 없어지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식사들 계속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VIP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와서야 정숙은 기둥에 등을 기대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잔 돌리는 손, 마늘 치우는 젓가락, 생선 머리살 내어주는 버릇까지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정수가. 예식이 모두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갈 무렵 지훈과 지우는 신혼여행을 간다며 캐리어를 끌고 호텔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집 너무 늦게 가지 말고요. 힘들면 택시 타고 가고. 그래, 너나 잘 다녀와라. 면세점에서 엄마 생각도 조금은 하고. 괜히 농담을 던져보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찌릿거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정숙은 잠시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우고 꽃을 정리하고 행사가 끝난 자리 특유의 허전함이 공기 안에 남아 있었지요. 그때 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사부인,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시겠네. 정숙은 조심스럽게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네, 말씀하십시오.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너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최 회장은 순간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오늘은 사부인 날인데 이 근처 카페로 잠깐 가실까요? 예식장과 연결된 호텔 카페 구석자리. 창밖으로는 초겨울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주문한 따뜻한 차가 조용히 김을 올리고 있을 때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사돈 어른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사장님이 사돈 어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최 회장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그 사람에게 진 빚이 좀 있습니다. 혹시 그분 이야기를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최 회장은 정숙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확신 사이를 오가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숨길 이유도 없지요.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해운 일을 하던 시절이었지요. 태풍이 갓 지나간 다음 날 날씨가 좀 나아졌다 싶어서 조금 무리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었죠. 날씨는 금방 뒤집혔습니다. 파도가 예상을 훨씬 넘어 거세졌고 배가 크게 기울면서 갑판에 있던 컨테이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래 깔릴 뻔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지요.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몸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밀어준 사람 대신 거대한 쇳덩이가 떨어졌고 그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 쪽으로 쏟아져 내려갔습니다. 겨우 밧줄에 발이 걸려서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상태였지요. 병원에 옮겨졌고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쳐 겨우 목숨을 붙들었습니다. 문제는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기본 질문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가족분이 계십니까? 그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고향도, 가족도 다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정숙은 손가락이 자신도 모르게 컵 가장자리를 톡톡 건드리고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경찰 쪽에도 알아봤습니다. 해경 쪽에도 비슷한 실종자나 신고가 있는지 조심스레 문의했고요. 그런데 정확히 맞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실종자는 너무 많았고 사고도 여러 건이 겹쳐 있어 자료도 엉켜 있었지요. 게다가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다니요? 혹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러더군요. 어디선가 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면 벌써 찾으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찾는다는 건 없다는 뜻이겠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이미 다 끝난 사람일지도. 정숙의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아니야. 난 그때 매일 찾고 있었는데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TV 뉴스만 멍하니 바라보던 밤들, 낡은 휴대폰을 쥐고 있다가 아무도 전화해주지 않는 걸 보고 조용히 주저앉던 새벽들, 그 모든 시간은 이 사람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사실 저도 인간이라 욕심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정말 잘했습니다. 바다 사정도 빠르게 익히고 안전 쪽 감각도 탁월했고 머리 회전도 빨랐어요.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과거를 끌어올리려 하면 지금 붙들고 있는 정신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잃은 남자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에서 성을 한으로 하고 새 길을 걸으라는 의미로 도, 메마른 데를 적셔주라는 뜻으로 이은. 그래서 한도윤이라고 붙였습니다. 정숙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 불러봤습니다. 한도윤, 강민호, 서로 다른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새 이름을 얻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숙의 질문에 최 회장은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정리, 안전 기록, 배 입출항 시간 정리 같은 단순하지만 꼼꼼함이 필요한 일부터 맡겼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눈이 밝더군요. 위험한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사고 날 만한 자리는 미리 체크를 해놓고 결국 그는 안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난 뒤에만 돈 쓰지 말고 사고가 안 나도록 시스템부터 바꾸자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해운 사업 일부를 정리하고 바다 안전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이사장 자리에 앉힌 겁니다. 사돈 어른이 아니라요? 최 회장이 웃었습니다. 돈 낸 사람은 접니다만 일을 굴린 사람은 도윤 씨라고 봐야죠. 이제는 제가 그 사람 덕을 보고 삽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사람, 새 삶을 설계해준 사람, 그리고 그 이면에 잃어버린 이름 하나. 사부인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장님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정숙은 순간 숨이 걸렸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다 쪽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나서요. 돌려서 말했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언제 한번 사돈어른 말고 저와 이사장님과 둘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한 번만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정숙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을 가슴에 묻고 살던 사람의 눈과 지금 눈앞의 남자가 그 남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겨우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의 눈.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이사장님께 말씀을 꺼내보겠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사장님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예, 사돈어른. 사부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이사장님께 전해봤습니다.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최 회장은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당황하시긴 했지만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라 거절은 못하시더군요. 모레 오후 한강변 카페에서 잠깐 시간 내시겠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만날 수 있겠구나. 막상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먼저 엄습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이렇게 무작정 말할 수도 없고 모레 오후 한강을 내려다보는 카페. 정숙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강물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강을 지나가는 유람선과 강변을 조깅하는 사람들, 느릿하게 흘러가는 물. 바다 냄새는 안 나도 그래도 물 앞이라 그런지 마음이 이상하게 뒤집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맨 남자가 카운터 쪽에 서서 직원에게 예약석을 묻고 있었습니다. 곧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숙이 있는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죄송하지요. 그날은 혼주분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먼저 나와버려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한 커피와 차가 놓였지만 손은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한도윤 쪽이었습니다. 최 사장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드님 진로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굳이 이런 자리까지 만드실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인데 그냥 넘길 수는 없죠. 게다가 사돈어른 생명까지 구해주셨다면서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같은 날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숙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네, 사고, 이전의 일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그는 조금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한테는 40 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지워져 있습니다. 생일이 언제였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계셨는지, 머리로는 있었겠지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떤 생각이요? 사장님을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 말에 한도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미 나타났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정숙은 손을 꼭 모았습니다. 사실은요,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사장님 이야기를 조금 듣고 나서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마지막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은 얇은 종이 봉투였습니다. 여기 안에는 사장님의 전 인생과 제 인생이 겹쳐 있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도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보여주십니까? 먼저 부탁을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숙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반나절 정도만 제가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와 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장님이 예전에 살았을지도 모르는 동네, 사장님이 누군가의 남편이었을지도 모르는 집입니다. 한도윤의 눈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모님 말씀은 제가 누군가와 연결된 사람일 수 있다는 뜻입니까? 단정은 못합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몸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잠깐의 긴 정적 끝에 한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다른 일정은 비워두겠습니다. 대신 사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로 모든 걸 단정 짓지는 말아주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내라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정도면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후 카페 밖으로 나섰습니다. 강변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소형차에 올랐습니다. 제가 운전할까요? 아니요. 어디 가는지 아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낫죠. 정숙은 핸들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은 제가 안내하는 날이니까요. 차는 강변을 따라 달리다가 조금씩 오래된 주택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긴 인생에서 사라졌던 페이지를 다시 펼쳐보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대신 오래된 빌라와 낮은 주택들이 늘어섰고 골목마다 작은 가게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여기 많이 언덕진 동네네요. 조수석에 앉은 한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 이사 왔을 때도 택배 기사님들이 주소만 보고 한숨을 쉬셨죠. 정숙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차는 언덕 아래 공영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턴 차가 못 올라가요.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언덕길 입구에 서자 바람에 흔들리는 전선 소리, 어디선가 라디오 틀어놓은 소리, 김칫국 끓이는 냄새가 한꺼번에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길바닥은 곳곳이 깨지고 패여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딱히 의식하지도 않는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눈에 띄게 미끄러운 자리, 물기가 조금 더 고인 부분은 자연스럽게 피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먼저 어디가 위험한지 알고 있는 것처럼. 계단이 조금 불편해요. 천천히 올라가요. 중간쯤 올랐을 때 철제 계단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계단 중 두 번째 칸이 유난히 휘어져 있어서 밟으면 철컥거리는 소리를 내는 곳이었어요. 정숙은 무의식적으로 그 계단을 살짝 피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한도윤의 발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도윤 역시 그 계단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건너뛰었습니다. 발이 자연스럽게 한 칸을 더 크게 내디딘 것이었지요. 그 순간 짧은 장면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아, 또 이 계단이야. 투덜대던 자신의 목소리. 계단 위에서 문을 열어주며 내려다보던 누군가의 발. 얼굴은 흐릿한데 그 발자국 소리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잠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요. 한도윤은 가슴께를 눌러보았습니다. 언덕 끝에서 정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파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대문 하나. 문고리 주변에는 수십 년 묵은 손때가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동 마이너스 번지. 집 주소를 적어 놓은 작은 쇠판이 약간 기울어진 채 박혀 있었지요. 정숙은 문고리를 살짝 잡았다가 한도윤을 돌아봤습니다. 들어갈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낡은 경첩에서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끽. 마당에는 작은 평상이 있고 옆에는 화분 몇 개와 허름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랫줄에는 수건 2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한도윤은 마당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입에서 작은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집인데 이상하게 냄새가 낯설지가 않네요. 간장, 비누, 세제, 오래된 나무장판 냄새가 섞인 공기. 살림집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여기가 사장님이 죽기 전까지 같이 살던 집입니다. 정숙이 작게 덧붙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는 집이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한가운데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한쪽 벽에는 책장이 보였습니다. 책장 위에는 조그만 모형배 하나가 올려져 있었지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도윤은 손이 먼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모형배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배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돛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걸 발견하곤 자연스럽게 손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정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모형, 당신이 지훈이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밤새 붙잡고 만들던 그 배인데 묘하네요. 한도윤이 모형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 그는 주방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싱크대 위쪽 수납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리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컵이 여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스스로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 라는 말이 이런 건가 봅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쯤이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거실 테이블 위에 아까 카페에서 꺼냈던 봉투를 올렸습니다. 정숙은 손이 떨리지 않도록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 입구를 열어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조금 바랜 필름 사진. 초등학교 운동장 앞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양옆에 선 부부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아이는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양옆의 남녀는 각자 다른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듯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 지훈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때의 저예요. 한도윤의 시선이 사진 왼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오른쪽 눈썹 위에 흐릿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살짝 더 올라가 있는 얼굴, 셔츠 소매를 한번 걷어 올린 팔. 그 얼굴은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얼굴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짝 더 젊을 뿐. 그리고 이 남자가 정숙이 손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살짝 짚었습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항상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제 남편입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 강민호라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 지훈이 아버지, 그리고 사장님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이 한도윤의 손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다. 라고요? 네. 정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얼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선 15년을 붙잡고 살아온 얼굴입니다. 한도윤은 사진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거실이 빙 돌듯 어지러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알 수 없는 잡음이 울렸습니다. 웅, 불길, 백고동, 누군가의 울음소리, 무전기 잡음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 위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민호 씨. 하지만 얼굴이 자꾸 흐릿해졌습니다. 한도윤은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내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어렵네요. 정숙은 그 말에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사진은 사장님이 가져가세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셔도 되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꺼내보고 싶어지면 그때 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사장님께선 가족이 있었으면 벌써 나를 찾았겠지라고 생각하셨다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찾으러 가지 못한 사람도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 저는 바로 그쪽이었습니다. 그 말에 한도윤의 어깨가 쓰나미처럼 떨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가슴 안쪽에 봉투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은 아무 판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억지로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문 앞까지 배웅하려다 정숙은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 곁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익숙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있죠? 계단 위치, 대문 여는 소리, 이 거실 냄새, 그게 다 그냥 착각만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 한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평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이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당신이 맞다고 말해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이제 내 손을 떠나버렸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한도희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다시 보니 더 이상 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살짝 장난기가 있는 눈빛, 앞니가 살짝 드러난 웃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아이,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른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국밥 그릇에 고기를 푹푹 떠 넣어주던 손. 아빠, 나도 이제 다 큰 애예요.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먹어요. 투덜거리던 소년. 그래도 아빠 눈에는 너 아직 애야. 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소리와 얼굴이 슬쩍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한도윤은 머리를 감싸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게 더 익숙해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진을 들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른쪽 눈썹 흉터 위치,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 입꼬리 각도까지 모든 게 겹쳐졌습니다. 민호. 입안에서 세 글자를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입에서 굴리는 순간 심장이 묵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이름이 내 이름이었을까?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장면들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밤들은 배 안 침대에서 자는 느낌이 났고 어떤 순간에는 작은 집 천장을 바라보는 느낌이 났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문 안 잠갔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막상 눈을 뜨면 낯선 호텔 천장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는 여느 때처럼 일정표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전 10시 배승선 일정 있습니다. 여객선 구명 설비 점검과 승객 안전동선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입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차는 항구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크레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컨테이너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터미널에 가득 찬 바다 냄새, 기름 냄새, 비닐 냄새, 늘 마셔왔던 냄새인데 오늘은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승객들이 줄을 서 있고 확성기에서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출항 예정이었던 핵 여객선은 안전 점검 관계로 출항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출항, 여객선, 안전 점검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반향처럼 울렸습니다. 갑자기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화면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요동치는 회색 바다, 흔들리는 갑판, 하얀 연기. 승객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뛰지 말고 손잡이 붙잡고 이동하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손장을 흔드는 모습. 벽에 붙어 있는 비상구 표시, 곁에 서 있는 동료의 얼굴. 민호 형, 벌써 이만큼 비웠으면 이제 우리도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어?
안 나온 객실이 몇 개 더 있어. 그렇게 말하고 연기 가득한 복도 안으로 다시 뛰어들어갔습니다. 불길이 천장 쪽에서 거칠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입과 코를 막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다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는 느낌, 머리에 쏟아지는 충격. 시야가 번쩍하고 흰색으로 번져갔다가 곧 완전히 까맣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사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현재로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셨습니다. 한도윤은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잠깐, 멀미인지 어지럽네요. 입은 그렇게 말했지만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천장, 머리 위 형광등, 옆에서 들리던 낮은 목소리.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목소리, 모르겠다는 말을 수십 번 반복하던 입술. 회의실에 앉아 누군가의 브리핑을 듣고 있어도 그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 오늘 들어오기 전에 지훈이 얼굴 한 번 더 보다 가요. 현관에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웃던 여자의 얼굴. 그가 이제서야 이름을 알게 된 사람. 정숙. 멍하니 연습용 슬라이드를 바라보다가 그는 결국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직 점검이 남아있는데 오늘은 배에 못 오르겠습니다. 매우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이사장님, 위원회 쪽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떤 배를 타고 있는지보다 이전에 어떤 배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입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와 조용한 곳으로 나왔을 때 한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자 최근에 저장된 번호 하나가 보였습니다. 최 사장님, 조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사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날 말씀하셨던 그 집. 예. 그 집에 지금도 그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 집에서 아들을 혼자 키우시면서 사셨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 묵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장님,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누군가를 찾고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바다에 서보니 알겠더군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고 누구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는지. 한도윤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어떤 명목이든 좋으니 저를 그 집까지 다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제 도망 안 가시는 겁니까?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도망 안 가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군지 제 입으로 말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회장이 답했습니다. 차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
가는 길 하나라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시죠? 기사의 물음에 한도윤은 천천히 주소를 말했습니다. 서울 구동 언덕 많은 동네입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거기. 길이 좀 꼬불꼬불하죠. 그래도 금방 갑니다. 거기 살고 계세요? 한도윤은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언덕 아래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가셔야 돼요. 차에서 내린 그는 어제와 똑같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계단 밟는 소리 하나까지 더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긱. 대문이 열리는 소리에 마당 평상에 앉아있던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걸 손등으로 꾹 눌렀습니다. 당신, 기억이, 민호는 대답 대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상 앞 마당 돌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가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미안하다는 말, 지금 다 기억나? 민호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뛰쳐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지, 천장이 내려앉고 물에 빠져 내려가면서 누구 얼굴을 떠올렸는지, 그리고 병실 천장, 나한테 이름을 물어보던 의사, 모르겠다고 대답하던 내 목소리까지 그는 가슴께를 부여잡았습니다. 어제는 반쪽만 떠오르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오늘 바다에 서 있으니까 마지막 장면까지 다 떠올랐어.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말끝을 맺기 힘들어 몇 번이나 혀를 굴려야 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살던 시간도 다 기억나요? 민호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지훈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당신이 검은 코트 입고 괜히 멀찍이 서 있던 거, 사진 찍자니까 머리 망가진다고 싫어하던 거, 포구 국밥집에서 지훈이가 밥알 튀겨가면서 먹던 모습, 당신이 천천히 먹으라고 잔소리하던 거 다 기억나? 정숙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럼 당신 왜 이제야? 민호는 그 말에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내려갈 때 마지막으로 본 게 당신이랑 지훈이 얼굴이었어. 여보, 조심하고 다녀오세요. 현관에서 도시락 들고 웃던 당신 얼굴도 같이 떠올랐어. 그래서 눈을 감으면서도 생각했어.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근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병실이었고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 그는 목을 축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올라오다가 목에서 막혔어. 민호라는 이름이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느낌. 근데 입 밖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안 나왔어. 정숙은 천천히 평상 끝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요? 민호는 울다 지친 사람처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뒤로는 살아야 했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언젠가 보답해야 한다는 말에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과거를 모르니 새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절 한도윤이라고 부르자고 했을 때 처음엔 그 이름이 남 얘기 같았어. 근데 살다 보니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르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 사람이 된 것 같더라. 큰 배들이 오가는 항구, 서류더미, 회의실, 안전교육, 바다에서 사고 나는 사람을 하나라도 줄이겠다고 그 일을 택했어. 그게 어쩌면 당신하고 지훈이한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방법일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믿었어.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었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물에 빠져 내려갈 때 나는 집에서 멸치 볶고 있었어요. 뉴스 보고 아니겠지라고 몇 번이나 되뇌면서도 휴대폰만 쥐고 있었고 며칠 뒤 유골함을 받아들고 장례 치르고 그 뒤로 15해 동안 당신은 죽은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고 나는 산 사람으로 남아서 당신 목까지 버티면서 살았어요. 민호의 눈가가 또 젖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를 찾으려고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난 아무도 날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아요. 나 같은 사람.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빨랫줄에 걸린 수건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둘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햇빛과 세월이 남긴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도 벌써 한 번 더 살아버렸잖아요. 그쪽 사람들도 있고 이쪽 사람들도 있고.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찾고 싶어. 이름? 강민호라는 이름. 서류상으론 이미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그걸 바로잡고 싶어. 정숙은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를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사망신고 말소,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법원 판결문. 결국 아들 지훈이의 도움이 필요할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부터가 문제네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15년을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민호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지훈이가 날 미워해도 되는 일이지. 솔직히 그럴 자격은 충분하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미워하게 둘 순 없죠.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어떤 아이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엄마 올까봐 장례식장에서 울음 참던 애예요. 지금도
얘기를 제대로 하면 감정이 폭발하긴 하겠지만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이해할 줄 아는 애일 겁니다.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당연히 그렇겠지. 그 웃음 속에는 후회와 그리움과 조금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그 말을 꺼낸 자신에게 잠깐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당신 이 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요? 민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벗겨진 페인트, 낡은 평상, 문지방, 그 위에 얹힌 오래된 슬리퍼, 그리고 문틀의 작은 표시들, 지훈이 키 초3, 지훈이 키 중1, 연필로 적힌 흔적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민호는 과장하지 않고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자느냐보다 누구랑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정숙은 눈가를 훔치며 웃었습니다. 말이 참 여전하네요. 며칠 뒤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어머니, 저 왔어요. 문 밖에서 지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정숙은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끼면서도 최대한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왔네. 어서 와. 지훈과 지우가 각자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행은 어땠어? 좋았어요, 어머니. 사진도 엄청 찍었어요. 거실에 캐리어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방 안에는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민호. 문 뒤에서 숨을 고르며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네 엄마. 앉아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 지훈은 엄마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몸이 안 좋으세요? 그게 정숙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놀랄 이야기야.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나왔습니다. 지훈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어머니, 지훈아.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네 아빠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난하지 마세요. 먼저 나온 말은 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한쪽 장식장 위에 놓인 영정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계신데요. 사진 속 남자와 눈앞의 남자가 너무나 닮아 있었지만 지훈에게는 몇 년 동안 저라고 인사하던 사람이 사진 속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아.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날 거실 한복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호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놨습니다. 바다에서의 화재,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일, 병원에서 기억을 잃고 깨어난 일, 새 이름을 받게 된 이유, 최 회장을 만나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까지 지훈은 처음에는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계,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민호는 정면에서 그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아버지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그럴 자격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만 내가 누구였는지, 누굴 두고 떠났는지 이제라도 제대로 알리고 싶어서 왔다. 지훈의 눈가가 젖어갔습니다. 그럼 그동안은요? 어머니랑 저는 누구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누구를 보내드린 거냐고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명확히 모르는 부분이야. 그때 사고가 너무 많이 겹쳐 있었고, 그러니까요. 지훈이 말을 잘랐습니다. 모르는 사람 유고를 아버지인 줄 알고 묻어놓고 사진만 보고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고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처음에 그 말 듣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 근데 살아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고맙더라. 민호가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지훈아, 그는 오랜 세월을 건너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제일 미안하다. 너 고등학교 교복 입은 모습도 못 보고 수능 보는 날도 못 보고 하얀 가운 입고 서 있는 모습도 못 봤어. 그 시간들 내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아버지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말 지금은 못하겠다. 다만 너 허락해주면 옆에서 늙어가는 아버지 한 명쯤 있는 걸로 해줄 수는 있겠냐. 지훈은 턱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하겠어요. 민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없어요. 15해 동안 아버지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단번에 바꾸긴 무리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이다. 대신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어떤 거든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방 안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기억이 나서 힘들어도 머리가 아파도 난 누군지 모르겠다고. 혼자 숨어버리지 말고 우리 앞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버텨주세요. 그 말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약속한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망 안 간다. 이제는 강민호로 너 아버지로 끝까지 버텨보겠다. 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언젠가는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어머니랑 우리 집 곁에만 있어주세요. 민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그 뒤로 몇 달 동안 민호와 정숙, 지훈과 지훈은 조용히 법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법원에는 사망신고 말소 신청을 냈고 DNA 검사와 각종 기록을 통해 그가 강민호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정 복도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괜히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도 참 법원은 처음 와보지? 정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렇게 늙어서 와보네. 젊어서 와보는 것보단 낫죠. 둘은 괜히 웃었습니다. 곧 판사 앞에 서게 되었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야 했습니다. 의료기록, 사고보고서, 최 회장의 진술, 정숙과 지훈의 증언. 판사는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던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아있는 강민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민호의 손이 조금 더 꼭 쥐어졌습니다. 사망 기록을 말소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생존자로 정정하는 걸 허가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조금 덜 어색한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어느 봄날 동네 작은 사진관에 네 사람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가족사진 찍으시려고요? 사진사가 묻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묵힌 걸 이제야 찍으려고요. 사진사는 배경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족사진 찍으러 오는 집이 많지 않은데 네 분 표정이 참 좋습니다. 분위기 잡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긴장했어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사는 부모님 둘을 가운데로 세우고 양쪽으로 지훈과 지우를 세웠습니다. 조금 더 붙으셔도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팔짱 한번 껴보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정숙 팔짱을 끼웠습니다. 정숙은 살짝 움찔했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팔 힘 빼요. 옷 구겨져요. 아직도 그 소리네. 지훈이 툭 던졌습니다. 어릴 때도 아버지가 사진 찍어주실 때마다 엄마가 그 말 했던 것 같은데요. 둘은 잠깐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진짜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프레임 안에는 이제 네 사람의 얼굴이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 사람이었고 어느 순간에는 두 사람만 남았던 가족이 이제는 네 사람이 되어 다시 사진 한 장에 담긴 것이지요. 밤이 되어 마당 평상에 다시 둘이 앉았습니다. 집안에서는 TV 소리와 지훈과 지우가 웃는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민호가 머그컵 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커피 말고 보리차. 우리 나이에는 이게 더 잘 맞지. 정숙이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민호 씨, 응,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어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옛날처럼 혼자 남아있을까봐.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꿈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겠지. 당신 손등 주름도 내 허리 아픈 것도 지훈이 눈빛도 다 진짜니까 아픈 거야.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좋네요. 아픈 게 좋다고 말하는 날이 오네요. 민호는 평상 위에 놓인 작은 화분을 내려다봤습니다. 누군가 적어놓은 글씨. 정숙의 화분 죽지 말자. 당신도 참 이런 걸 써붙여놨어? 나 혼자 살 때 기운 빠질까봐 그랬죠. 이 집에서 뭐라도 살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민호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같이 안 죽고 살아볼게. 정숙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몇 개가 구름 사이로 보였습니다. 민호 씨, 너무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차가운 손등 위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15해 만에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는 눈부신 기적이라기보다는 아주 느린 속도로
다시 이어 붙여진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무너진 자리에서 아들을 키워내느라 버텼고, 민호는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도 결국 바다를 지키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이제는 늦게 돌아온 아버지를 한 번 더 받아들이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늦게 오는 기적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겼던 상처 위에 언젠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 한마디를 간신히 붙잡아 그래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할 용기가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듣고 계신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면, 무너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있다는 걸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만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빗속 사연이 당신 계신 그 자리까지 조용히 응원의 마음 건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누군가의 삶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 조금 늦게 도착해도 괜찮은 사랑과 화해의 기록들을 꾸준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